자, 여러분, 새롭게 준비한 이번 심층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은요, 진짜 거대하고 어쩌면 조금 두렵기까지 한 주제입니다. 바로 무한할 것만 같던 AI 기술이 맞닥뜨린 차가운 물리적 한계, 그리고 그 너머에 다가오고 있는 우리 경제체제의 거대한 지각 변동에 대한 이야기죠. 최근 화제가 되었던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국회 특강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내용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저랑 같이 하나하나 짚어보시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AI가 우리 일을 싹 다 대체해버리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돈을 벌고 살아야 하죠? 흔히들 AI가 내 직장 뺏어갈까 봐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은 단순히 내 일자리가 없어지냐 마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수백 년간 당연하게 믿고 의존해온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그 자체에 대한 엄청난 위협을 의미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의 로드맵입니다. 1번, AI 시대의 핵심 병목 현상부터 시작해서요. 메모리와 에너지의 한계, 국가 생존을 위한 지정학적 연대, AI가 흔들어 놓을 자본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노동과 사회적 가치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 AI 시대의 핵심 병목 현상부터 들어가 보죠. 우리가 보통 AI 하면 막 클라우드 어딘가에 떠있는 무한한 소프트웨어, 마법 같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빅테크 기업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네 가지 뼈 때리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바로 엄청난 규모의 자본, 데이터 센터를 팽팽 돌릴 에너지, 연산을 책임지는 GPU, 그리고 이 모든 거에 바탕이 되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아무리 소프트웨어를 기가 막히게 짜놔도 이 네 가지 물리적 자원이 없으면 AI는 진짜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이 중에서 특히 피 튀기는 메모리와 에너지의 한계에 대해 좀 더 깊게 파볼게요. 여기서 키 밸류 캐싱이라는 조금 낯선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에이, 복잡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진짜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갑자기 옛날 물어보면 그게 뭐였더라? 하고 머리 쪽 막 뒤져서 꺼내잖아요. AI도 똑같아요. 우리 질문에 답을 하려면 그 거대한 데이터 창고 안에서 지금 당장 딱 필요한 지식만 순식간에 쏙쏙 뽑아와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AI의 진짜 실력, 퍼포먼스를 결정짓는 핵심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즘 난리가 난 게 바로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캐싱 작업을 빛의 속도로 해내려면 엄청 똑똑하고 빠른 메모리를 AI의 뇌, 즉 GPU 바로 옆에 찰싹 붙여놔야 하거든요. 보통 GPU 하나에 HBM을 8개씩 붙여서 아예 한 몸으로 만듭니다. 요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러브콜을 받는 이유가 딱 이거예요. 이 HBM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진짜 손에 꼽을 정도니까요. 완전 대박인 거죠. 근데 이 AI 메모리에도 아주 엄격한 계급이 있어요. 1순위인 HBM이 제일 빠르고 좋긴 한데 너무 비싸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니까 무한정 쓸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꽉 차면 2순위인 일반 D램으로 넘기고 거기도 꽉 차면 3순위 SSD, 나중엔 4순위 하드디스크까지 데이터가 밀려납니다. 근데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를 꺼내오는 속도랑 비용이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AI가 대답하다 말고 하면서 버퍼링 걸리는 셈이죠. 결국 이 계급 구조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컨트롤하느냐, 이게 AI 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자, 그런데 메모리만큼이나 속 터지는 진짜 심각한 병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전기예요. 아니, 전기가 있어야 기계가 도는 건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야 하시겠지만 현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지금 논의되는 AI 데이터 센터 하나 돌리려면 원자력 발전소 몇 개 수준인 10G와트에서 30G와트의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돈을 쏟아부어서 최고급 GPU랑 HBM을 다 끼워 맞춰놔도 막대한 전기가 끊임없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그냥 엄청나게 비싼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일개 기업이 이 엄청난 에너지를 과연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섹션, 생존을 위한 지정학적 연대입니다. 이제 기술 스펙 얘기를 넘어서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강연에 등장한 아주 날카로운 진단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WTO 체제는 물 건너갔다. 와, 진짜 직설적이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서로 좋게 룰 지켜가며 장사하던 친절한 자유무역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각국이 자기네 기술 지키려고 룰도 무시하고 보조금 막 뿌리면서
관세로 협박하는 이른바 기술보호주의 시대거든요. 그럼 이 살벌한 미국과 중국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강연은 흥미로운 생존 전략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의 독자적인 경제 규모는 중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혼자서 미국이나 중국을 상대로 협상 카드를 쥐기엔 덩치가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파격적인 제안이 바로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과의 경제통합 모델입니다.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무려 6조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경제 블록이 탄생하게 된다는 설명이죠. 강연자는 이게 왜 이득인지 명확한 논리를 펼칩니다. 일단 덩치가 커지면 강대국들 사이에서 확실한 글로벌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발목 잡았던 에너지 문제 있잖아요. 두 나라가 같이 대량으로 에너지를 공동 구매해서 싹쓸이하면 비용을 확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비용 사회로 체질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연합, 즉 AU 구축의 초석으로 삼자, 철저하게 국익과 경제 논리에 기반한 전략을 제시하는 거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자, 이제 지정학에서 벗어나서 우리 삶과 직결된 거시경제 체제의 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AI가 흔드는 자본주의입니다. 지금까지 반도체부터 글로벌 정치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생각해온 전통적 자본주의 시스템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1번,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2번, 기업한테서 그 대가로 월급을 받죠. 3번, 우리는 그 월급으로 물건을 삽니다. 4번, 그 소비는 다시 기업에 매출이 돼서 기업이 다시 사람을 뽑고, 네, 아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죠. 적어도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근데 이 톱니바퀴 부서지는 소리 안 들리시나요? AI가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우리 일을 다 대신해버리면 월급 받는 사람이 훅 줄어들겠죠. 소득이 없으니 소비할 돈이 말라버립니다. 여기서 진짜 섬뜩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AI가 세상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물건을 쫙쫙 뽑아내도 그걸 사줄 사람이 없으면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네, 생산성이 아무리 미친 듯이 올라가도 소비자가 없으면 자본주의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오늘 해설을 관통하는 철학적인 문장 하나가 딱 등장합니다. 돈이 되는 일만 일이 아니다. 어떠세요? 그냥 도덕책에 나오는 소리 같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붕괴 직전의 자본주의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가 그동안 알던 노동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송두리째 뜯어고쳐라 한다는 아주 절박하고 강력한 선언인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 새로운 노동과 사회적 가치, 바로 신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자본주의랑 앞으로 다가올 신자본주의는 패러다임 자체가 다릅니다. 예전에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물건 만들고 엑셀 처리하는 생산성을 최고로 쳤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런 건 이제 AI가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잘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바로 사람의 따뜻한 체온이 필요한 곳. AI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진짜 인간적인 영역으로 대이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미래의 필수 노동이 대체 뭐냐? 예를 들면 고립된 노인분들을 찾아가 뵙고 아이들을 돌보고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주고 공동체를 따뜻하게 묶어주는 일들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는 이걸 그냥 좋은 일이나 자원봉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경제 시스템 밖으로 밀어냈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사회가 무너지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들이 미래의 가장 위대한 필수 노동으로 인정받게 될 거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이 있어요. 이걸 그냥 어휴 마음이 참 따뜻하시네요 하고 말로만 칭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착한 일들을 철저하게 경제적 기준으로 측정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시스템, 이른바 더블 보텀 라인, DBL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해요. 당신이 이만큼 돌봄 노동을 해준 덕분에 국가 복지 비용이 이만큼 굳었으니 그만큼 돈으로 쏴줄게.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서 내 가족도 부양할 수 있는 진짜 탄탄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자, 그럼 이 시스템이 어떻게 죽어가던 자본주의를 기가 막히게 살려내는지 볼까요? 1번, AI가 기업에서 엄청난 돈과 생산성을 만들어냅니다. 2번, 우리 인간은 쫓겨나는 게 아니라 사회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새로운 노동을 하죠. 3번, 국가나 기업은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우리한테 줍니다. 그리고 4번, 바로 그 돈이 사람들의 지갑을 채워서 물건을 다시 살 수 있는 소비력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건 단순히 약자를 돕지 않은 복지 차원이 아니라 소비자를 살려내서 기업과 시장 전체를 구원하는 완벽하게 새로운 자본주의 사이클인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묵직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AI가 절대 훔쳐갈 수 없는 당신만의 가치. 우리는 그걸 어떻게 증명하고 측정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짜 위기는 AI 기술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엄청난 기술의 쓰나미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어떻게 다시 정의하느냐에 달려있죠. 오늘 이 시간이 다가올 미래에 여러분의 자리를 상상해보는 좋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해설에서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